안녕하세요. 예. 저희 뭡니까, 저기 중편, 8강 중편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바쁘죠? 바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오늘 좀 밀린 거 다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쁘네요. 아, 그래서 이제 물질적 복고라고 해서, 자위함으로 부활하는 구해군의 군함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상자위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보통 배를 만들게 되면 그 배에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해상자위대가 새롭게 만드는 군함들의, 보유하는 군함들의 과거 일본 해군 군함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일본 제국 해군 2차 대전 때 활약을 했던,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지금은 어디 이름 모를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함들의 이름을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설명해 봅시다, 내용을. 일본 군사 조직의 복고적 행태는 군사의 건설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함정 건조에서 그러한 행태가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요 군함의 취역식 때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 또는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마치 새로 임관하는 장교들의 임관식과 같은 의식들이 행해집니다. 그 함정들에는 고유한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신형 군함의 명명은 그 의미가 큰데, 그 동종의 여러 군함 중 첫 번째로 취역하는 함정의 이름이 바로 함종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세종대왕급이라고 그러면 그 1번 함이 세종대왕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미츠급이라 그러면 1번 함이 니미츠, 2번 함이 뭐 아이젠하워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는 거예요. 니미츠급의 2번 함은 아이젠하워는 아닙니다. 하여튼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력 전투함인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1991년 취역한 1번 함의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100여 척이 넘는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이 건조가 됐는데, 미 해군이 주력 함종명을 알레이 버크 제독의 이름으로 명명한 것은 태평양 전쟁의 영웅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 해군이 가장 화려했던 시기가, 가장 영웅이 많고 화려했던 시기가 태평양 전쟁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군대로 성장을 했으니까요. 이처럼 군함의 명명은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바람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게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예. 일본 해상자위대는 전쟁에서 격파되었던 그 해군의 군함의 이름을 새로 만든 자위함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위함은 그냥 해군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자기들이 이제 군대 이름이 자위대니까, 자체 방위대니까 그냥 자체 방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방식으로 부활한 첫 번째 군함은 공고급 구축함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휴가. 여기서는 휴가라고 돼 있는데 휴가가 아니고 후유가. 원래의 명칭 후유가가 됩니다. 후유가급 구축함 순양함이었으며, 최근에는 이즈모급 항공모함이 자위대의 함정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군함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해군,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함들이고요. 이게 이제 현재 지금 같은 함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 군함들입니다. 공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배는 이 배들은 전부 다 침몰을 했습니다. 침몰을 했고, 이 배는 이제 신형 이지스 구축함이고요. 이거는 헬기 항공모함. 또 이거는 이제 이것도 헬기 항공모함인데, 여기서 이제 F-35도 발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개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큰 전투함들이고, 이전에 이제 이즈모, 그 다음에 그 휴가, 그 다음에 콩고는 일본 해군을 대표하는 그 과거 화려했던 시절에 그 대표적인 군함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엽서에 이 이즈모는 보니까 우표도 붙어 있고 하는 거, 소인도 찍히는 거 보니까 아마 엽서였던 것 같아요. 엽서였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공고급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영국에서 구입을 해왔거든요. 영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구입을 해왔는데 이게 나중에 커지고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 야마토급까지 발전을 하게 되죠. 공고는 일본식 명칭이고요. 이 위에 한문을 보시면 이제 금강입니다. 금강. 금강급 구축함. 보세요. 일향급 구축함, 뭐 추룬급,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일본식 명칭으로 부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새로 나오는 배들을 과거 일본 해군배 이름으로 붙였다. 이게 이제 과거 이제 니들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 함정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이즈모는 요거 말씀드린 건데 구 해군 이즈모급 순양함 1번이었고요. 이 배는 유명한 제도 가미무라 히노조코 함대의 기함이었고 러일 전쟁의 영웅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러일 전쟁의 여러 해전에서 지휘함으로써 큰 전과를 올렸고 중일 전쟁 때는 상하이 진주에서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이후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 군함을 납포하고 영국 군함을 격침시키기도 했습니다. 되게 오래된 함인데도 잘 활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70년 뒤인 이제 2015년 이즈모 함은 해상자위대 최대 규모의 자위함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갖다 붙인 거지 뭐 배는 새로 만들었고요. 자위함으로 부활한 이즈모 함은 유사시 F-35B 합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어. 이게 합동 전투기라고 불리는 거 이건 뭐냐면 이게 잘못 붙인 거. 그러니까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 뭐 이런 여기서 이제 나온 개념인데 여러 해군, 공군 뭐 그다음에 저기 해병대가 같이 쓰니까 합동 전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항공모함으로 분류되는 막강한 함정입니다. 동종인 이즈모급에서 더 주목받는 함정은 2번 함인 가가입니다. 본래 가가함은 구 일본 제국 해군의 이제 항공모함이었고요. 이게 2차 대전 때 진주만 공습에도 참여했던 함입니다. 전쟁과 함께 영원히 자취를 감출 것 같았던 일본의 항공모함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부활을 했습니다. 과거 가가함은 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에 투입돼서 임무를 수행을 했고 41년 진주만 공습에 참여했으며 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최대의 항모로서 참전했다가 다른 세 척의 항공모함들과 함께 격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라앉았죠. 히류, 쇼류, 가가, 그 다음에 아카기 이런 함들이 미드웨이 해전에 참전했다가 이제 가가가 앉았고요. 일본 해상자위대 신형 항공모함에 구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가가는 일본의 항공모함 시대가 돌아왔음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이제 휴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전에 구 일본 해군 대형전함 2세급의 2번 함으로써 미드웨이 해전에서 가가를 포함한 항공모함 4척이 상실되자 일본은 전함이었던 2세함과 휴가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반은 전함으로 나머지 반은 항공모함으로 개조된 좀 특이한 함입니다. 이들의 함정은 21세기 일본 해상자위대의 휴가급 순양함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특히 특이한 점은 새로 부활한 1번함 휴가와 2번함 2세는 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전함으로서의 기능과 항공모함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함정 명명의 계승적인 성격은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자위함 2세함은 구 일본 군함 2세함이 침몰했던 구례항에 다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휴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용 무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같이 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공고는 일본 해군의 대형 전함으로서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서 미드웨이 해전 등에서 활약하다가 1944년에 격파가 됐습니다. 약 59년 뒤인 93년 공고급은 일본 해상자위대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이어서 건조된 공고급의 후속함들도 마찬가지로 구 일본 해군이 손실했던 순양함 기리시마, 중순양함 묘쿄, 초카이의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훨씬 강력해진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왜 니네는 해상자위대를 만들어서 신형 군함의 이름을 붙이는데 왜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싸우고 이렇게
그 제국 해군으로서 막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던 그때 배들 이름으로 붙이노? 와그라노? 너는 그때 당신 그리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 삐딱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만 말하기는 좀 그런 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그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한국 해군의 잠수함들. 예, 한국 해군의 잠수함들을 이름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한국 해군에서 잠수함 이름을 붙일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안중근함, 그 다음에 선원일함, 그 다음에 유관순, 최무선, 그 다음에 이제 박위함, 또 이순신함. 이게 이순신 밑에 있던 동명이인의 부하 이순신을 말하고요. 또 정운함, 이런 식으로 잠수함 이름이 가만 보시면 다 일본하고 싸웠던 군인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일본하고 싸웠던, 임진왜란 때 싸웠던, 구한말 때 싸웠던 하여튼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또는 이제 옛날 일본하고 싸웠던 사람들 이름을 잠수함 이름에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해군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21세기 거북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잠수함 함대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남 탓할 일은 아니다.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지금. 물론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이제 일본 제국 해군처럼 그 먼 바다를 이제 아울러서 제패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러 다니진 않았죠.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고요. 하여튼 일본은 지금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뭔가 좀 과거 이제 화려했던 시절에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뭔가 그때를 그리워한다. 어떤 그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인적 제도적 복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방위성으로 승격이 됐고 제복인들의 위상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복조라고 하기도 하고 제복인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군인이란 말을 못 붙여서 제복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는 방위성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에 만약 국방부 같은 개념이 이제 일본은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방위성 대신 이런 식인데 예전엔 방위청이었거든요. 청. 그러니까 방위청장이었으니까 이제 국방부보다 한 등급 낮은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마 아베 정부 당시인가 이제 그 방위성으로 승격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외형 확대를 하고 뭔가 정상적으로 돼 가려는 것 같다. 근데 자위대는 합법적인 군대가 아닌데 저러고 있다. 왜냐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패전 이후 일본 사회의 염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염세주의적인 전쟁에 대해서 약간 염세주의적인 전쟁을 약간 혐오하는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염전 반군사주의 군부 책임론에 따라 재조직된 군사조직은 오랫동안 일본 사회 주변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1996년 일본 호위함의 오발 사격에 의해 미국 전투기가 격추된 사건, 2008년 일본 이지스 구축함의 부주의한 항해로 어선을 충돌한 사건 등은 이제 군사조직으로서 훈련 정도를 의심케 하는 각종 사건들은 그들을 군대이기보다는 유약한 관료조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무슨 사건들이냐면요. 일단 96년도 사건부터 보면 일본 군함에는 팔랑스라는 이제 대공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칸포 한 포신이 6개짜리가 묶여가지고 막 뱅뱅 돌아가면 쏘는 거대한 기관포 같은 건데 이걸로 하늘에 있는 물체를 이제 맞추어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같이 합동 훈련을 하는데 미국의 이제 좀 느린 전투기가 이게 A6 인트루더라고 하는 공격기가 있는데 이게 뒤쪽에 이제 길게 줄을 연결해 가지고 뒤쪽에 표적용 플랜카드 같은 걸 달고 이제 쓱 지나가면 이 플랜카드를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쪽으로 사격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 자위대의 호위함의 이제 병사가 이걸 전투기를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표적지를 맞추라고 했더니 그걸 끌고 가는 전투기를 맞춰버린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한국군은 어떻게 했냐? 얘들은 이제 한 번에 막 수천 발씩 나가는 기관포로 그걸 전투기를 맞췄는데, 한국군은 그 기관포도 아니고 한 발씩 나가는 대포가 있습니다. 76mm 한 포가 있는데, 그걸로 그 표적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표적이 연결되어 있는 줄 있잖아요. 밧줄. 그 전투기하고 표적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밧줄을 맞춰서 끊어버렸어요. 마치 그 화살 끝에 화살을 쏜 것 같은.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되게 비교가 됐었고, 또 일본은 이제 미국에 사고하고 전투기 한 대 값을 물어줬습니다. 다행히 이제 조종사는 비상탈출해서 살아남았지만, 하여튼 무지하게 욕을 먹었죠. 이것 때문에. 도대체 니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고 이제 욕을 무지하게 먹었고. 2008년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이 앞쪽에 어선을 못 보고 부딪혀가지고 어선이 침몰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이거하고 비슷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 일본 육상자위대 이제 한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15명씩 나눠가지고 A팀, B팀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정찰, 전투 훈련을 하는데, 원래 이걸 공포탄으로 하게 돼 있었거든요. 공포탄으로. 그런데 실수로 실탄이 지급됐습니다. 왜 실탄이 실수로 지급됐냐면, 그 공포탄 신청하는 양식이 이렇게 양식을 복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게 실탄 지급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아래 한글 같은 MS 워드 같은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전에 지난번 훈련 때 썼던 양식을 복사해서 붙이기 해가지고 여기에 날짜만 바꿔 쓰고 이래서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몇백 발. 근데 이 직전 훈련에는 실탄을 사용했었는데, 요번 훈련에는 서로 사람한테 쏴야 되기 때문에 공포탄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냥 복붙하는 바람에 실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실탄을 나와서, 실탄이 보통 이게 탄창에 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박스에 들어있어 나오거든요. 이거를 막 웃고 즐기면서 탄창에 이거를 넣으면서도 이 전투원들은 이게 실탄인지 공포탄인지 구분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신나게 자기들끼리 이제 훈련을 했어요. 서로한테 이제 먼 거리에 떨어져서 서로한테 이제 사격을 하는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실탄을 쐈으니까 사람한테. 근데 총에 맞아서 부상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 다쳤는데, 그것도 총에 맞은 게 아니고 총이 나가서 이제 옆에 돌이 튀어가지고 그 돌에 맞은 거예요. 찰과상. 그래서 이게 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니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하여튼 이런 이제 이게 도대체 이게 뭐 공무원 집단이냐 군인이냐 라는 식의 어떤 비아냥거리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유약한 관료 조직으로 인식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하다 취직이 안 되면 가는 곳이 자위대 정도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조직 차원에서는 군사 조직과 제복인들의 위상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1954년 내각부의 외국으로 설립된 방위청은, 그러니까 내각부의 이제 외청, 외국 같은 거죠. 원래는 방위국이었다는 얘기죠. 방위청은 아베 정부에 의해서 2007년 정식 내각인 방위성으로 승격이 됐고, 동시에 자위대법에서 부수적 임무였던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등의 해외 활동도 본연의 임무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연의 임무로 격상된다는 얘기는 뭐냐?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서 상시적으로 이제 업무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력이랑 조직도. 2015년 6월에는 방위성 내의 민간인 관료와 현역 간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상을 보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복을 입은 군 간부도 이제 정책 보좌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복을 입은 현역 간부가 장관을 보좌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에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으로 군대가 없어야 되는데, 헌법상으로 불법 조직인 군대가 존재하고 있고, 그 군대 간부가 지금 장관을 보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위대법은 있지만 이 자위대법 자체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평화헌법에서는 이게 위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단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 영토 안에, 일본 열도 안에
그 유일한 합법적인 군사 조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합법적인 군사 조직은 주일 미군이라는 얘기조차 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 전쟁이 군부의 독주에 시작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전후 현역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위 참사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 6월 그 자위대 고이치 해상망료장이 자위대 전체를 대표하여 부대의 운용 감독권을 민간에서 현역으로 이양을 공식 건의한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문관 우위 규정의 삭제는 추락했던 제복인들의 위상이 복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복인이라는 것은 이제 군인을 말하는 거고,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추락했던 군인들의 위상이 복원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상의 내용과 같이 전후 일본의 군사 조직이 보여주는 일련의 복고적인 행태들을 통해 그들이 구일본군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러한 계승이 가능했던 원인을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전쟁 후 일본의 군사 조직의 재조직 과정. 전후 일본 군사 조직이 과거의 정체성을 계승하게 된 원인을 초기 재조직 과정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구분하여 추적을 해봅니다. 이러한 초기 재조직 과정을 거치면서 자위대는 구일본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계승된 정체성은 앞장에서 보인 것과 같은 복고적 행태로 발현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통 군대와는 다른 일본 자위대만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1945년 패전 직후 상황을 보면 45년 패전 이후 47년 시행된 평화헌법에서 일본은 교전권과 군사력 보유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48년인가 출범을 했잖아요. 현대 일본이란 나라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출범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본 제국시대 일본, 소위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말하는 일본은 45년 패전하면서 망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사실 깔끔하게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도 그 시점에서 좀 새롭게 그럼 재설정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려면 이제 일본 애들이 충분히 저희한테 사과도 하고, 뭐 과거에 뭐 그랬는데 우리 다 털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거 안 하는 게 일본 애들이고, 뭐 우리도 사실 그런 거 받을 생각도 없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쌓이고만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당시 평화헌법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교전권과 군사력 보유를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로서 방위라는 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했고, 1950년 군사조직의 성격을 가진 7만 5천 명 규모의 경찰 예비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자위대의 근간이 되는 이 조직은 이후 보안대를 거쳐 1954년에야 자위대로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24만 7천 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보유하여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전 직후의 일본에서는 지금과 같은 복고적 행태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항복 조인 시점에서 690만 명, 거의 700만 명에 달했던 구일본군의 해체는 국내외에서 정연하게 진행되어 단기간에 동원이 해제되고 엄청난 수의 무기들은 회수 또는 파괴되었습니다. 1945년 9월 2일 항복 조인식이 있었고, 불과 한 달 뒤인 10월 16일 메가더 사령관은 아래와 같이 일본의 무장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10월 16일에 메가더의 말입니다. 금일로 일본 전역에 걸쳐 일본군은 복원을 완료하여 이제 군대로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은 모든 종류의 육해공 병력이 금지되어 있다. 이 당시 일본군은 당연히 전쟁의 책임을 껴안아야 했던 조직이었습니다. 전범들이었죠.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도 엄격하게 이루어졌고요.
B급과 C급 일반 전범으로 기소된 총수는 5,700명이었고 이 중에 사형만 984명이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6분의 1이 사형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선 간부에서 고위 지휘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지도부에 단 A급 전범은 28명이 기소되었고 이 중 18명이 군인 또는 군인 출신자였습니다. 판결에서는 전원이 유죄로 인정됐으며 도조 히데키 대장을 비롯한 7명의 전현직 군인과 1명의 민간 관료에게 교수형이 선고됐습니다. 침략 전쟁에 협력한 사람은 공직에서 추방이 됐고 재취업도 금지됐습니다. 당시 추방 대상의 80%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일본군의 소멸 상태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사회 내에서는 광범위한 반군사주의적 정서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직에서 추방되고 재취업도 금지가 되니까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사실은 이 당시 그 나왔던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또 상당수 사병 출신들은 이제 야쿠자, 범죄단체 이런 데 가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일부는 또 경찰 조직도 들어가기도 했고요. 사실 재취업 금지라고 하지만 뭐 그게 다 촘촘하게 보는 건 아니니까 높은 사람들 또 중견 인물들 제외하고 약간 하급직들은 이제 취업이 되기도 했죠. 미 점령군에 의한 재건 과정이 필요한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은 국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측면에서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군과 함께 제국의 강압적 식민통치의 주체였던 경찰의 경우 점령기 강력한 치안의 필요성 때문에 면죄부를 받아 재건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의 반군사주의 정서 때문에 조직의 군사적인 이미지를 세탁했습니다. 반면에 본질적으로 이미지 세탁이 불가능한 군사조직은 점령 초기 미국의 군국주의 일소 정책에 의해 군 관료들은 동경의 전범재판소에 회부됐고 전장에서 돌아온 제대 군인들은 일본에서도 가장 비참한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조직 자체가 지리멸렬하게 됩니다. 전역 군인들에 대한 경멸이 만연했고 특히 군 조직의 핵심이었던 장교들은 미 군정 하에서 공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1945년부터 52년 사이에 미 군정기를 보시면 일본 군사조직의 재건 초기에 현재 자위대의 기반을 만든 것은 놀랍게도 공직에서 추방되었던 군벌들이었습니다. 구일본군 장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조직이 과거의 정체성을 개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당시 일본에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분석합니다. 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다급해진 메가다 사령관은 1950년 7월 8일 일본 방위를 위한 자체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 경찰력 증강에 관한 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서한이라고 하니까 그냥 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의 그 공문입니다. 공문. 그러니까 문서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확보해. 이렇게. 왜냐면 당시 이제 일본을 지배하던 거는 GHQ라고 하는 극동군 사령부. GHQ가 일본의 지배자였고 그 GHQ의 사령관이 메가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왕이었어요. 왕. 그러니까 왕께서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문서를 내려서 야, 군대 소집해 라고 하니까 소집해야죠. 왜 군대가 소집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왜 일본의 방위를 위한 병력이 다급하게 필요했냐 하면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이제 주일미군 부대를 한국으로 보내야 됐기 때문에, 그럼 일본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쪽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병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뭐 지금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그럼 메가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순수한 농업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대도 없는, 그냥 니네 산업도 필요 없고, 왜냐면 산업을 갖게 해주니까 무슨 뭐 전투기 같은 거 만들고 이러니까 겁나는 거죠. 겁나니까 니네 산업도 필요 없고 그냥 농사만 지어라.
군대는 우리가 미군이 와서 지켜주겠다 이러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국전쟁으로 이게 다 어그러진 거죠. 사실 일본을 부활시켜 준 거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강의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을 부활시켜 준 거는 김일성입니다. 스탈린도 모택동도 야, 그 한국전쟁 그래가지고 이기겠냐 라고 되게 부정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김일성이에요. 걔가 모든 잘못의 원흉이에요. 사실은 일본을 부활시켰으니까 그보다 더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뭐 과거에 아무리 무슨 독립운동을 했든 뭘 했든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저렇게 됐잖아요. 지금 하여튼 서한 일본을 보냈고 여기는 국가경찰예비대 7만 5천 명의 설치를 허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점령군에 의한 일본의 재군비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명칭은 경찰이었지만 그 내용은 4개의 보병사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예비대 창설은 국회 법률 통과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미 군정국은 일본 국회와 여론의 반발을 우회하기 위해서 긴급 칙령을 발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칙령은 황제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칙령을 발동시켜가지고 반발을 우회해서 일본 국가의 경찰 예비대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황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기도 했다는 거죠. 경찰 예비대에 충원된 인력들은 대부분 구일본군의 병사들이었고 이제 장교들은 수방 공직에서 나갔으니까요. 따라서 초기 경찰 예비대에는 전투 지휘 경험을 가진 간부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일본군 간부들의 입대가 불가능했던 것에는 당시 요시다 시게루 수상과 내무부의 그 구군부 세력에 대한 견제도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 같은 경우도 그 민간인 정치가들 관료들하고 그 일본 군인들하고 되게 막 협력을 해가지고 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차 이제 여러 번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의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226 사변인가 뭐라고 있어요. 226 쿠데타인가 2월 26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226 사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본 군부에 의한 쿠데타 시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아니라 일본 군부 내에서도 두 가지 파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하나는 국내파, 하나는 이제 해외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식민지를 확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의 어떤 역량을 늘려야 된다는 파가 있었고 국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국내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해외 나가서 뭐 하겠냐라고 하는 파벌이 또 군부 내에 있었는데 이유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문제 해결하자는 파였어요. 근데 얘들이 쿠데타를 이겼다 실패하는 바람에 이 국내 문제 해결파가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2차 대전으로 급격하게 이제 가버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EU 쿠데타가 없었다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거나 하는 미친 짓은 안 했을 거예요. 이 군부 내에서 어떻게 보면 견제가 됐을 테니까. 왜 그런 짓까지 하려고 하냐는 식으로 견제가 됐을 테니까. 근데 최후의 견제 세력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엇나가기 시작한 건데. 하여튼 그랬단 얘기입니다.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이에 대해 구군부 어떻게든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미 군부와 다양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는 듯 했지만 국내외 우려에 의해 최종적으로 메가다 사령관에 의해 거부됐고 근데 이제 51년이 되자 메가다 사령관이 물러나고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전격적으로 구군부에 대한 공직 추방 해제가 실시됐고 구 육군의 장교들이 충원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 육군의 초급 장교 245명과 중견 장교 406명이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찰 예비대에. 기존에 입대한 병사들도 대부분 참전 경험이 있는 하사관급이 많았고 결국 경찰 예비대는 구 육군의 정체성이 개선될 수 있는 인적 여건이 갖춰지게 된 겁니다. 한편 이렇게 어렵게 복귀한 구 육군과 달리 구 해군의 경우는 전후 해체 정도가 미약했으며 미군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부 부대는 거의 온전히 조직이 살아남아 이후 해상자위대 건설의 뼈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일본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아니지. 그러니까 미국이 곧 이제 일본 본토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쿄 앞바다를 포함해서 일본 해역 전체에 엄청난 양의 기뢰를 깔아놨습니다. 기뢰는 이제 바다에 있는 지뢰 같은 겁니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건데 이걸 깔아놨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군은 쳐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하니까 그럼 이 기뢰를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제거해야 미군도 들어오고 저기 뭐 다른 저 뭐냐 어선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뢰를 제거하라는 목적으로 야 깔아놨던 니들이 제거를 해라고 해서 해군은 그대로 전속시켜 둔 거예요. 기뢰 제거 부대 위주로. 그래서 걔들이 계속 이제 소해 작업을 하게 다닌 겁니다. 이게 소해대라는 게 기뢰를 제거하는 부대, 그러니까 바다를 청소하는 부대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소해정이 그 기뢰 제거하는 배를 갖다 소해정이라고 하고 기뢰 제거하는 부대를 소해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 육군 세력은 정치적인 복원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경찰 예비대에서 육상자위대로 변화되어 갔지만 구 해군의 세력은 패전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이고 구 해군은 일본 특별소해대라는 조직으로 전후에도 생명력을 유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1948년 설치된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구 해군의 인력과 조직은 구 육군에 비해 더 일원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해상자위대는 육상자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 해군의 정체성을 더 온전하게 개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침 이제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에게는 부족한 기뢰 소해 능력이 문제가 됐고 마침 해상보안청의 소해부대는 여전히 소해 작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가장 숙련된 대규모 소해부대였습니다. 왜냐면 자기네 앞바다에 있는 기뢰를 계속 제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국전에 비공식적으로 참전해서 성과를 거두고 일부 희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교전도 한 거예요. 북한하고. 그 결과 미군부의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됐고 이후 1952년 4월 병력 6,000명으로 구성된 미 해군에서 대여받은 함정으로 무장한 해상경비대가 해상보안청에서 분리가 돼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해상자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상보안청은 지금 그대로 있죠.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해양경비대처럼 있고 여기서 분리된 해상경비대가 나중에 해상자위대가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이제 일본 해군을 잇고 있는 거긴 하고 구육군의 제군비가 전면 권력에 의해서 비판의 강압적인 봉쇄하에서 진행됐던 것에 비해서 바다의 경우 전면군과 구해군의 밀실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차피 뭐 육군하고 해군은 일본에서는 서로 사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해군이 육군에 비해서 미국하고 더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해군 장교들은 영어를 잘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유학 경험이 다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 장교들은. 그래서 뭐 사람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영어도 잘하는데 자기 잘 통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처럼 냉전이 드리운 장막과 미국의 점령 정책의 변화는 새로운 군사 조직의 조용한 재군비를 가능하게 했고 구 일본군의 정체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러한 재조직 과정은 일본 사회로부터 절연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 일본 사회는 전쟁, 군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극혐하는 사회였는데 이 군 조직 내에서 이런 게 이제 부활되는 거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필요에 의해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미 군정의 종료 이후에 일본의 군사 조직은 전쟁 후의 반군사적인 분위기에서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조용히 창설되었으며 군대가 아닌 경찰 예비대와 같은 치안 조직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후의 성장 과정도 매우 조심스러웠고 자기절제적인 것이었습니다. 1952년 일본 보안청이 발족되면서 일본의 재군비 문제는 합헌과 위헌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헌법에서는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 이거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요시다 수상은 3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를 위한 전력은 헌법 구조에서 말하는 전력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말장난이에요. 아니 뭐 군대 보유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뭔 소리냐 이게 이래 돼가지고 당시 분위기에서 이런 발언은 문제가 됐고 3월 10일 자유를 위한 것이라도 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위헌이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군비는 하지 않는다라고 앞에 발언을 정정한 바 있습니다.
전력 보유가 위헌이라는 그들의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력은 전수방위 원칙 하에서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공격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 공격적인 항공모함의 도입은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물리적인 증강은 대외적으로 축소 공표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해상자 위대는 보유한 전투 함정을 모두 호위함으로 통칭하고 있지만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대부분 호위함보다 상위 등급인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으로 구분되는 강력한 주력 함정들입니다. 지금 사실 자위대는 대부분의 전함을 호위함, 무슨 급 호위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호위함이라고 불리는 보통 프리기트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배를 얘기합니다. 작은 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천안함 같은 배들이 이제 보통 호위함 등급이거든요. 해상자위대에 축소된 함정 분류 방식은 그들이 군대가 아니라는 점뿐 아니라 제군비에 대한 대내외의 시선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트. 요트가 아니라 보트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한편 조직의 정체성 형성에는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부 일본 사회에서 기억에 대한 교육은 정당화와 부인으로 보수화된 측면이 있지만 전후 다수 일본인들에게 평화주의가 뿌리 박히게 되었고 부각된 군부 책임론과 반군사주의 정서는 군사주의를 퇴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전쟁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뭐 군인이 싫어, 전쟁이 싫어 이런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당시 이제 전쟁에 나갔던 대부분의 일본 장교들을 제외하고 사병들부터 국민들까지 다 전쟁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결국에는. 왜냐면 일단 폭격당하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뭐 옛날 전쟁처럼 어디 가서 뭐 점령을 하면 뭐 국민들에게 뭐 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만 직살해 내고 이건 뭐냐 도대체 이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동에 휘둘려가지고 전쟁하자 와 위대한 일본 이랬지만 전쟁이 막상 진행이 되면서 다 힘들어한 겁니다. 왜냐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전쟁은 다 돈입니다. 돈. 근데 그게 다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우리한테 득도 안 된다 이런 거에서 뭐 하냐는 소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기고 있을 때는 사실 그런 얘기가 적은데 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가 더 많아지는 거고. 당장 전쟁 때문에 이제 뭐 내 친척의 집이라든지 또는 내 집이 폭격을 당해서 부서지면 화나죠. 아니 이런 전쟁 왜 하냐 싶죠. 그게 이제 슬슬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군사주의가 퇴출됐는데 사회 내에서는 그러나 군사 조직의 교육 훈련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 이들의 자세한 교육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현재 일본의 군사 교육기관 관련자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52년 일본 보안청이 발족하면서 그 부속 기관으로 보안대학교, 보안연구소, 보안연수소, 연수원, 기술연구소가 신설됩니다. 보안대학교 1기생은 53년 4월에 입학을 했고 이후 이들은 자위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후속으로 현재 자위대 상급 간부들을 양성하는 방위대학교에서는 전쟁 기억에 대한 미화 또는 정당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 통솔 과목의 경우 러일 전쟁에서 일본군 영웅에 대한 연구를 과제로 내고 홍콩 전투에서 상부 명령에 불복하고 돌격을 감행해 영국을 패퇴시킨 와카바야시 중위를 영웅시합니다. 태평양 전쟁 이오지마에서 미군의 큰 피해를 입힌 쿠리시마 중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본토 침략을 막은 영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관련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적에 반영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오지마 방문도 있죠. 그러니까 표 1은 방위대학교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훈련 과정인데요. 여기에는 이오지마 방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태평양 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이곳은 자위대 기지만 있고 일반인들의 상륙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전시의 참호 현장에 들어가 당시 지휘관의 훈시를 읽고 소감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시에 그 2차 대전 제국 군대의 어떤
마음가짐이 조금 생기겠죠. 이처럼 일본 군사교육기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체로 제국군의 문화를 배제하기보다는 계승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너럴 트레이닝 필수 교육 과정들을 좀 더 보면 비지트 SDF 유닛이라고 해서 자위대 각 기지들을 방문하는 행사, 또 기본적인 군사교육 드릴이 이제 군사훈련을 말합니다. 또 인디비주얼 컴뱃 트레이닝은 개인 군사훈련, 라이플 그러니까 사격하는 거고, 필드 듀티 그러니까 야전 임무, 커터 뭐 절단이나 뭐 이런 것들, 응급처치, 그다음에 베이직 피지컬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기본 신체 단련, 수영, 그다음에 스키잉 그러니까 스키 타는 법, 티칭 메서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법 가르치는 기법, 뭐 어떤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을 갖다 배우는 법, 그다음에 이오지마 방문 등등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스페셜파이드 트레이닝에서 선택 과목 중에는 이게 보면 그라운드 셀프 디펜스 유닛, 마린타임 셀프 디펜스 유닛, 이게 이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분야로 나눠서 별도로 또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육상자위대는 이제 컴뱃 트레이닝,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육상 전투에 필요한 과목들이 있고, 해상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 전투에 필요한 과목들이 있죠. 스위밍, 또 해양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는 일본 군사 조직은 인적 재조직 과정과 그 교육 훈련을 통해서 과거를 개성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개성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군사 조직의 특성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럼에도 외부로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군사력 증강과 같은 경우 대외적으로 규모를 축소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군사 조직은 전후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약 반세기 만에 미국, 중국, 러시아에 비견되는 군사력을 갖출 수 있었고, 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군사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제 전면에 등장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글의 제3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패전 직후 일본 사회의 강력한 반군사주의에도 불구하고 전후 군사조직으로 재조직된 경찰 예비대는 그 창설 과정에서 구제국군과 미군 부대와의 연대를 통해 일본 내각의 반대를 극복하고 구육군의 인력과 제도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해군의 일부 조직은 패전 이후에도 점령군의 필요성에 따라 미군의 군사적 도움을 제공하면서 인력과 장비가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게 된 구군부의 조직과 인력은 새로운 군사조직에서 과거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뼈대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위대가 가진 정체성은 구제국군을 개성하는 것이었고, 이런 정체성은 다시 복고적인 형태로 발현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위대 복고적 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전후 일본 군사조직의 재조직 과정에서 구군부 세력이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조직의 정체성이 개성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연구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위대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일본 안보정책 분석에 도움을 줄 겁니다, 분명히. 다만 이제 여기에 너무 너무 여기에 몰입되게 되면 지금 자위대는 구일본군을 잇는 거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 연구자는 이제 형성되면서 조직 자체가 그렇게 됐던 거지, 사람이 그대로 그냥 사람이 사실 80년대 이전에 사람이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교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이 연구자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논지를 한국군에 이제 적용시켜 보면, 한국군은 그럼 어떠냐? 한국군은 뭐 일본군 출신들이 안 들어왔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국군의 정체성을 보면 일본군 출신이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한국전쟁 때 전투하면서 미군의 체계, 미군의 행정 마인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일본군 플러스 미군이 섞여버린 기기묘묘한 조직이 됐습니다. 게다가 독립군도 좀 섞여 있고, 그게 지금 한국군의 정체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딱히 이렇다 아니다 하나로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 자위대의 형성 과정에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강 하편에서 곧 이어서 8강 하편에서 다시 다른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